산업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에듀테크라는 기업이나 산업들은 이 기본적으로 웹 기술 바닥에 깔고 있고요. 디지털 플랫폼들을 더하고 있다는 게 특성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술들이 과연 교육을 어떻게 바꾸어 나가느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에듀테크가 바꾸는 미래 교육에 대해서 강연할 휴넷네트워크 연구소 홍정민 소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에듀테크가 되게 이슈가 되고 있는 단어인데요. 오늘 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 간략 하나만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먼저 최근에 기업들, 저는 이제 기업 현장에 있는 사람인데요. 기업들에서 지금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떤 산업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전 산업 영역에서 디지털 영역이 많이 확장이 되는 거죠. 미디어 인터넷은 말할 것도 없고요. 최근에 공중파들이 유튜브나 이런 곳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은 핀테크, 자동차 산업은 자율주행 자동차, 유통물류는 스마트 물류, 에너지는 스마트 그리드, 건설은 스마트 팩토리 등 디지털과 많이 결합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농식품부에 갔더니 실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단어가 두 가지인데요. 바로 아그리테크, 즉 농업과 테크놀로지의 결합, 그리고 푸드테크, 식품업과 테크놀로지의 결합입니다. 즉 어느 하나 할 것 없이 전 산업에서 디지털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교육은 인류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디지털의 예외일까요? 이런 측면에서 디지털화가 되게 빠르게 진행되어 왔었고요. 올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되게 가속화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컨텐츠가 디지털화가 되면서 지금 음원이나 동영상이나 텍스트 컨텐츠 모두 다 저희는 과거에는 다 같이 모여서 봤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음악 컨텐츠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달리면서 듣습니다. 개인화 맞춤화되고 있죠. 근데 유독 교육 컨텐츠만 지금 아직까지 1908년, 2008년까지 똑같은 학습 목표로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모두가 모여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게 바로 에듀테크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가트너라는 세계 최대의 IT 컨설팅 기관이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2017년에 가트너 리포트를 스페셜 리포트를 하나 내는데 인류가 앞으로 10년 동안 가장 주목해야 할 기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AI, 인공지능이고요. 두 번째가 Immersive Experience, 즉 AR, VR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기술이 바로 초연결 시대를 맞는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닝과 에듀테크의 좀 차이점이 뭐냐면 이러닝은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인터넷 기술을 대표적으로 활용을 해서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라든지 이러닝 컨텐츠 중심으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에듀테크라는 기업이나 산업들은 이 기본적으로 웹 기술 바닥에 깔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지금과 말한 AI, VR, AR, 디지털 플랫폼들을 더하고 있다는 게 특성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술들이 과연 교육을 어떻게 바꾸어 나가느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AI인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육학적으로 좀 가져왔어요. 이게 벤자민 블룸이라는 교육학계 거의 석학이신 분인데 이분이 원래는 마스터리 러닝, 즉 완전 학습의 대가십니다. 이분이 본인이 만든 마스터리 러닝을 좀 자랑하고 싶으셨는지 몰라도 실험을 하나 합니다. 첫 번째 클래스는 어떻게 하냐면 일반적인 강의식 수업을 하고요. 두 번째 수업은 본인이 설계한 마스터리 러닝 방식으로 수업을 합니다. 마지막은 비교치를 넣기 위해서 1:1 코치, 과외 선생님을 붙여주죠. 이 세 가지의 학습 성취도를 비교하는 실험을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마스터리 러닝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1:1 학습이 월등 효과가 높았다는 거죠. 쉽게 설명드리면 이 실험에서 제가 만약에 강의식 수업에서 50명인 학생을 대상으로 98점인 학생을 1명 정도 만들어낼 수 있다면 1:1 코치를 붙여주면요 50명 평균을 98점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즉 거의 50배가 더 효과적인 거죠. 실제로 과외가 되게 효과적인 거는 반드시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과외의 치명적인 단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거죠.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과외 선생님이 표준화가 안 돼 있어서 천차만별입니다. 과외 선생님에 따라서 어떤 선생님은 정말 잘 가르치고 어떤 선생님은 되게 실패를 하게 되죠. 근데 이 가격의 이슈와 그리고 표준화라는 이슈에 이거를 1대1로 과외 선생님을 붙여줄 수 없을까 하는 가설을 세우고 여기에 AI 기술을 접목한 게 최근에 에듀테크 기업들의 특성입니다.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한 요만한 로봇이 우리 아이들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가르친다고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오늘은 바이오리듬의 이성적 영역이 충분한 수학 수업을 해볼까요? 나만의 커리큘럼을 제시하고요. 두 자릿수 나누기 문제가 조금 부족하니 이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요. 학습 역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요. 잠깐 푸는 걸 멈춰봐요. 여기서는 이렇게 생각해보는 게 좋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실시간 맞춤형 학습 코칭이 가능하고요. 피로가 쌓였어요. 5분 정도 쉬었다 해요. 쉬기 전에 9단 8단 까먹을 때 되었어요. 한 번 더 읽어보아요. 상황에 맞는 학습 진행 및 지속적 기억 상기까지 해줍니다. 조금 답답한 기분이군요. 이럴 땐 거실이 좋죠. 학습자 상황에 맞는 학습 환경까지 구축합니다. 이런 인공지능 로봇을 사람이 이길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현재 인공지능 로봇의 현 주소입니다. 이거 2017년에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페퍼라는 로봇입니다. 머릿속에는 IBM의 왓슨이라는 인공지능 엔진이 들어가 있고 몸통은 소프트뱅크에서 만든 인공지능 로봇이죠. 근데 이 로봇이랑 얼리 어댑터라는 그 국내 블로거랑 대화한 내용을 좀 제가 캡처해 와봤습니다. 아까부터 나를 쳐다보고 있었죠. 페퍼가 얘기하니까 어때요? 저 귀엽죠? 그래서 본 거죠. 귀여워. 제가 왜 귀여운지 막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을 끊기 위해서 오늘 나는 어때? 했더니 당신은 잘생겼네요. 밝은 옷을 입으니 잘 어울려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뒤쪽에 얼리 어댑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인은 좀 살이 찌고 못생긴 편이고 당일날 하늘색 자켓을 입고 있었대요. 즉 감정을 읽고 문맥을 파악하며 기분 좋은 거짓말까지 가능한 인공지능 로봇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로봇의 가격은 178만 원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이 로봇은 좀 싱가포르 같은 데 가면 피자 매장에서 근무를 하는데요. 여기 이렇게 모니터링이 있는데 옆쪽에 카드 리더기가 있어요. 카드 리더기에 즉 주문을 다 받고요. 결제를 도와주는 로봇입니다. 그리고 관광 안내까지 자연스러운 대화로 유도해주는 로봇이죠. 서빙은 다만 사람이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주 52시간제도 적용이 안 되고요. 24시간이라고 쉬는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지금 아이들이요. 만약에 사회에 나갈 때는 이런 로봇과 함께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친구보다 더 잘하는 역량을 키워줘야 되겠죠. 이런 현실인 거죠. 여기는 아카스터디의 뮤주얼한 인공지능 원어민 선생님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출시가 됐고요. 요만한 로봇입니다. 저희랑도 같이 작업했던 회사가 아카스터디라는 회사에서 만든 회사인데요. 영어로 그냥 원어민 선생님처럼 가르쳐주는 인공지능 원어민 선생님이에요. 학습자의 시선과 그리고 말하는 걸 다 기억합니다.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 되게 자세하게 뭐라 그러나요? 되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하는데요. 밖에 비가 와요. 그럼 어떤 우산 가져갈까? 빨간 우산 가져가.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영어로 대화해주는 로봇이죠. 가격은 108만 원밖에 안 합니다. 원래 우리나라에도 올해 이제 출시가 된 것 같은데요. 2018년에 일본에 첫 출시를 했어요. 우리나라 회사입니다. 일본 시장이 영어 시장이 한 3배 정도가 크대요. 그런데 출시하자마자 1000대가 완판됐고요. 일본의 14개 학교에서는 원어민 선생님을 해고시키고 이 친구를 고용을 합니다. 여기는 큐비나 아카데미라는 인공지능 수학 학원입니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개발자가 일본으로 돌아와서 인공지능 기반의 수학 학원을 만든 케이스예요. 처음에 등원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만한 그런 패드를 줍니다. 좀 아이패드보다 훨씬 큽니다. 거기다가 문제를 풀 때 무조건 그 패드 위에 수학을 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읽어버립니다. 그대로 읽어버려서 이 학습자가 뭐가 약한지를 파악하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수준의 레벨, 그 다음 수준의 레벨의 문제를 계속 풀게 해주는 학원이죠. 인공지능 기반의. 그런데 이 학원에서는 선생님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젠노겐키라는 창업주는 반드시 선생님을 두고 있습니다. 그 철학에 대해서 뭘 얘기하냐면 가르치고 이해시키고 기억시키는 학습은 인공지능이 더 잘한다는 거죠. 가르치는 일은요.
대신에 아이들과 상담해주고 고민을 나눠주고 학습 경로를 설계해주고 학습 동기를 부여해주고 아이들에게 어떤 피드백을 해주는 역할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사가 더 높은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게 이 여기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학원에 등원하자마자 교사와 1대1 코칭을 받고요. 하원할 때도 1대1 코칭을 받는 게 이 학원의 특성입니다. 일단 문제는 인공지능을 풀고요. 그런데 이 학원이 일본의 수학학원 같은 경우는 200시간이 걸린대요. 1학년, 중학교 1학년 수준을 마스터하려면 가르치는 수업은 200시간이 걸리는데 이 학원은 32시간 만에 끝내버립니다. 거의 한 7배가 더 효과가 높은 거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저희가 해외 컨퍼런스 갔을 때 그냥 캡처해 온 건데요. 앞으로 LMS, 즉 교육관리 시스템이 이런 것까지 가능하다라고 2027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예견을 했던 그런 모습이에요. 찰리 스미스라는 친구가 90일 내로 회사에서 엄격하게 금지하는 왕따 행위를 할 가능성이 85%다라고 교육관리 시스템에서 뜨는 겁니다. 예측이 가능한 LMS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 찰리 스미스라는 친구한테 이러닝을 듣게 하거나 104.97 조항을 읽게 하거나 매니저한테 보고하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실행할까요 말까요 뜨는 거죠. 이게 좀 거짓말처럼 보이잖아요. 예측이 가능한 교육관리 시스템. 그런데 실제 비슷한 시스템이 나와 있습니다. 뉴턴이라는 교육관리 시스템이고요. 예측 가능한 인공지능 기반의 LMS입니다. 어떤 시스템이냐면 만약에 제가 영어 선생님이라면 내가 다음 주 수요일 날 글래머 시험을 볼 거야, 쪽지 시험을 볼 거야 라고 하면 이 친구가 어떻게 알려주냐면 79점이 반평균이 나올 거예요 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2시간 정도 요런 거를 가르치면 됩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Ahead of Track을 눌러보면 이제 이 상위권 학생들한테는 동명사와 현재 분사가 되게 부족해요. 한 15분 정도 가르치면 돼요 라고 이렇게 알려주죠. ASU나 일리노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같은 데서 되게 입증이 되는 시스템이고요. 최근에 기업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교육관리 시스템 기업입니다. 예측이 가능한 LMS가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시스템이 있는 선생님과 없는 선생님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아이언맨으로 따지면 자비스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겠죠. 선생님들이 이런 예측 가능한 시스템으로 무장해서 아이들을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게 되겠죠. 실제 인공지능 기술이 어떤 부분에 기여할 수 있냐면 미래형 학교 모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칸랩스쿨이라는 곳인데요. 칸 아카데미의 창업주인 살만 칸이 실리콘밸리에다가 오프라인 학교를 만든 학교가 바로 칸랩스쿨입니다. 이 학교의 가장 큰 특성은 뭐냐면 우리는 홍길동, 고아무개 이런 친구들이 전부 다 9살이면 전부 다 3학년이고 2학년이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학교는 존이라는 친구는 수학은 1학년 1개월 차, 작문은 2학년 3개월 차, 컴퓨터는 2학년 1개월 차, 과학은 4학년 1개월 차 이런 식으로 자기의 역량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학습을 인공지능 기반으로 듣는 케이스입니다. 선생님은 뭘 하냐면 이 친구들한테 6주 단위로 이 친구들의 역량 향상을 계속 피드백을 하면서 6주 단위로 수업 계획을 세워주는 게 역할이고요. 그리고 오후에 선생님들의 역할이 궁극적으로 나옵니다. 즉 협력 학습을 하게 하고 함께 학습을 하는, 즉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되게 중요하다는 협력, 창의력, 그리고 크리티컬 띵킹 이런 아니면 스템 교육 이런 것들 되게 미래형 커리큘럼을 선생님과 함께 모여서 학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봤을 때 이런 학교에서 자랐던 친구들과 저희는 아직까지 스카이 캐슬이잖아요. 암기식 교육이잖아요. 이 친구들이랑 사회에 나갔을 때 지금 경쟁을 하면 어떨까요? 과거에는 제조업 기반의 비즈니스가 되게 많았습니다. 저희도 이제 제가 취업을 한 21년 전에 했는데요. 그때만 해도 거의 취업 기업 대부분이 제조업 쪽 기반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채용을 하려는 데들이 좀 다른 산업 쪽이 되게 많거든요. IT 산업이나 아니면 엔터테인이나 아니면 약간 창의적인 산업들이 되게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에서 과연 성실하게 공부만 열심히 했던 친구를 필요로 할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선생님의 역할 고도화인데요. 저는 이제 사범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이 많이 학교 선생님인데 이 친구들이 항상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행정 영역이고 맨날 테이프 돌리듯이 계속 강의를 하고 있다는 게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게 벤자민 블룸의 텍소노미라고 하는데요. 학습 목표의 위계 구조라는 거죠. 가장 하위 단계가 기억하고 이해하는 거고, 그리고 상위 단계가 적용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창조하는 거. 진짜 진정한 교육자라면 기억하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학생들한테 적용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창조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게 바로 이 벤자민 블룸의 텍소노미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학교는 기억하고 이해시키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투여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선생님들이 시간이 별로 없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강의하고 행정일하기에 되게 바쁘신 거죠. 근데 이제 인공지능과 결합해서 기억하고 이야기하는 영역, 그리고 행정 영역을 자동화시켜서 인공지능이 전담하게 하고 선생님들은 그건 과연 뭘 하냐라고 하면 더 높은 영역, 아이들과 함께 상담해주고 인성교육을 시켜주고 공감해주고 보다 높은 창조하게 함께 창조하는 그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앞으로의 교사의 역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앞으로 교사가 훨씬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교육학적인 실험에 대해서도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수가타 미트라라는 분인데요. 뉴캐슬 대학의 교육학 교수시고요. 테드나 이런 데 가면 8개, 9개 정도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되게 교육학엔 현존하는 되게 유명한 석학 중에 한 분이시죠. 이분이 1998년도 정도에 Hole in the Wall이라고 해가지고 실험을 하나 합니다. 인도의 외딴 마을에 가서 벽에다 구멍을 뚫은 다음에 컴퓨터를 넣어놓으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실험을 하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거 가지고 좀 놀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영국에 날아가시죠. 영국에 갔다가 한 2, 3개월 뒤에 다시 인도로 복귀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게임을 하려면 좀 더 빠른 프로세스와 마우스가 필요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도 모르는 아이들거든요. 근데 깜짝 놀란 거죠. 근데 2차 실험을 하는데 대학 수준의 생물학 전공 서적을 안에 넣어놓고 아이들한테 미안하지만 이거를 좀 공부 좀 해볼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또 다시 영국으로 날아가시죠. 2, 3개월 뒤에 복귀했더니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뉴런과 시냅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깜짝 놀란 거죠. 다만 대학생들과 동일한 실험을 봤더니 다 낙제점을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 3차 실험은 큐빈 아카데미처럼 선생님을 붙여주는데요.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라 아이들을 칭찬하고 질문을 던져주는 역할만 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불과 평균 11살에 불과한 아이들이 전부 다 이 대학 수준의 생물학 전공 서적을 패스하더라는 거죠. 최근에 소셜 러닝과 인포멀 러닝에 대해 중요성이 되게 증가하는 이유가 바로 이 지식의 양과 속도입니다. 구글의 에릭 슈미트는 2003년까지 구글에서 누적된 데이터 양이 지금 현재는 2일마다 한 번씩 쌓인다고 합니다. 지식의 양과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게 한 사람이 배워서 전달하는 방식이 있는 기존의 교육으로는 이게 지식을 전달하기에는 너무나 한계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비형식 학습이라든지 함께하는 학습이 되게 중요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과거에 교육 서비스들이 컨텐츠만 전달하는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솔루션까지 발전했다면 최근에는 누구나 가르칠 수 있고 누구나 학습할 수 있는 플랫폼 형식으로 진화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풀기라는 어플리케이션인데 최근에 서비스는 없어졌습니다. 매스프레소라는 곳이 좀 대체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의 특성이 뭐냐면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모바일 폰으로 이렇게 찍습니다. 모바일 폰으로 찍으면 그거를 이제 올리죠. 그러면 이거를 잘 풀 수 있는 사람이 답변을 해주는, 다시 찍어서 올리든 쳐서 올리든 답변을 해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런데 거의 한 하루에 질문만 4,000개에서 6,000개 정도 올라왔었고요. 그리고 12분이나 17분밖에 이 응답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의 가장 큰 특성은 뭐냐면 가장 문제를 잘 풀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알고 싶어하는 사람과 가장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거죠. 플랫폼 형식입니다. 즉 플랫폼이라는 게 뭐냐면 최근에 나온 조지 지멘스의 커넥티비즘, 연결주의 이론이거든요. 교육은 가장 문제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과 가장 잘하는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것만으로도 되게 해결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즉 이럴 때 어떤 걸 사용한다? 바로 플랫폼, 초연결의 기반인 플랫폼을 사용하는 거죠. 이 철학은 뭐냐면 누구나 선생님이 될 수 있고 누구나 학생이 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지식의 양과 속도가 너무 급증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최근에 유뎀이라든지 에어클래스처럼 1인 대학, 즉 누구나 강사가 되고 누구나 학생이 되는 플랫폼들이 되게 성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가 뭐냐면 누구나 어디든 나와서 큐브를 맞추는 방법을 가르치든 아니면
다이어트 하는 방법을 가르치든 누구나 선생님이 되고 그 선생님이 된 걸 누구나 학습이 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 형식으로 진행하더라는 거죠. 지금 마찬가지로 가장 이 분야를 잘 아는 사람과 이 분야를 제일 잘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머시브 익스피리언스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VR, AR 게임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이언 리얼리티라는 세계 최고의 VR 교육회사인데요. 이 교육회사에서 한번 VR 교육의 효과에 대해서 설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중력이 거의 2배 이상이 향상되고 학습 성취도가 30% 정도 이상이 향상되더라. VR은 교육적으로 효과적이라는 리포트를 낸 적이 있고요. 그래서 유니머시티브라는 또 VR 교육회사에서는 과학, 역사, 지리 순으로 많이 활용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게 지금 구글 익스피디션 파이오니어라는 프로그램인데 구글 익스피디션인데요. 여기 아이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게 구글의 카드보드입니다. 그래서 마분지로 돼 있어서 이렇게 접어가지고 박스형으로 만들어서 핸드폰을 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뭐 만리장성이라든지 타지마할이라든지 어디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수업 시간에 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아래쪽은 이언 리얼리티의 과학 실험실을 그냥 만들어 놓은 케이스입니다. 과학 실험실을 VR을 차고 들어가서 뭐 화학 실험이나 생물학 실험을 직접 할 수 있는 VR 형태의 교육장이죠. 사례를 좀 소개시켜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저는 휴넷에서 2017년에 아산병원에서 VR 교육을 처음 요청한 건 아니고요. 화재 예방 교육을 좀 컨텐츠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러면 좀 짧은 강의 마이크로 러닝으로 만들어 보실까요? 라고 했더니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없네요. 그래서 VR로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라고 해서 VR로 만든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아마 아산병원, 현대 아산병원을 가신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아산병원의 모습을 그대로 3D 디자이너가 그린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한 5가지 미션 정도가 있는데 프로그램을 설명해 드리면 뭐 소화기 활용법, 환자 탈출법 이런 미션들이 있습니다. 소화기 활용법이라면 어떻게 하냐면 소화기 활용법에 대해서 한 2분 정도의 영상을 이렇게 모바일로 봅니다. 그리고 아산병원 지하에 가면 VR 러닝 센터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로 내려가서 그 화재 예방 교육 소화기 활용법이라는 영상을 본 다음에 VR 기계를 끼고 센서를 잡은 다음에 소화기를 활용해서 불을 끄면 패스가 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 되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작년 정도에 아산병원 교육팀장님이 말씀하시기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이 교육을 의사분들이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대요. 화재 예방 교육을. 왜냐하면 바쁘다는 이유로 영상을 보거나 이렇지 않으셨대요. 그런데 지금은 335 내려간대요. 재밌다고요. 과연 불이 나면 어떨까요? 영상만 본 사람일까요? 영상을 보고 실제로 끼고 실습한 사람일까요? 이런 측면에서 VR이나 AR이나 게임이 되게 제대로 활용한다면 교육적으로 되게 효과적이라는 말씀인 거죠. 게임도 마찬가지지만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주유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아이들이 인성교육하면은 우리는 정해진 규칙에 꼭 숙지해 지켜야 돼. 그러면 안 돼. 상대방을 배려해야 돼. 막 이렇게 인성교육을 저희가 하지만 여기는 주유라는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가지고 유치원 대상의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아이가 축구공을 막 뺏고 달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생님께서 예시를 들어서 자기가 선택하면서 재미있게 학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되게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부분은 시간상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가장 질문을 많이 받는 게 교육이 기술에 대체되나요? 라는 부분이에요. 에듀테크 때문에 기술이 교육을 대체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저는 절대 그럴 일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교육 때문에 기술이 여기까지 발전했거든요. 그런데 단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과 같은 이 소개드린 기술들, 이걸 기술을 잘 활용하는 교육자가 그렇지 못한 교육자를 되게 대체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이 어마어마한 기술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육 속에서 물론 에듀테크가 먼저가 아니고 교육이 먼저기 때문에 테크놀리지를 다 잘 활용하는 교육자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다가 이렇게 교차해서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다 내가 그렇게 예뻐? 네 번째 권했을 때 제가 저 괜찮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저 내려요 이렇게 하면 그리고 그냥 내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에요. 신도림 여기서 같이 내려요.
그러니까